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리덤 쉴드 2023. 2. 처벌 및 보복 시스템. 3. 적대국에 대한 집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수장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용성을 의심받던 공격 작전을 아예 대놓고 공개해버림으로써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바로 티크나이프, 일명 참수작전입니다. 최근 한미 연합특수부대가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2023 자유의 방패의 시작을 말렸는데요. 이는 적성국 수장에게 설령 우리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침내 공개된 참수작전의 위용은 아군이라 하더라도 공포에 떨 정도로 위력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 티크나이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 또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세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준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의 주력 무장 중 하나인 캡 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 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3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 방위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나이프, 참수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환 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작전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 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 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독수리훈련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이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수 내부의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전밀 유도, 항공번제, 인질 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전, 2010년대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 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시누크 같은 중대형 수송 헬기의 사륜바이크와 함께 SAS 대원을 작전 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작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음을 틈타오 또는 바렛 M82 등의 저격소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살하고 다시 사륜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 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여 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 연합의 티크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J 고스트 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필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 라이더는 지상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건심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AC-130의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C-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감부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 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AC-130J 고스트 라이더는 30mm GAU-23A 기관포 1문, 105m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G-39 SDB, GG-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G-53 비스톤 브레이커 유도폭탄에 AGM-176 그리픈,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다만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 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 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참수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C-130J 고스트라이더를 피크 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를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급 신형 천무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청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무장 헬기 라에서 발사하는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청검 지대지 미사일을 K-2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청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청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청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저괴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 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완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완각 프리 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업데이트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청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 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 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 지형과 북한의 전파 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청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반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청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와 BMPT 터미네티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청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청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이얹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K9, FAU-1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석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청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청검뿐만 아니라 현군 개량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청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검뿐만 아니라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호평하며 여러 나라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의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의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의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의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 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의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방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 이육경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 이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맨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국산 비행체의 초도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치, 트랙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되었을 당시 PW는 F-16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요. 지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야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가다서는 게 고작이지만 전투기는 최악의 경우가 추락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의지와 집념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속 공무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터빈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1000만 번이나 강도 실험을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에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현국이 노력해온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나 징배 없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신호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비춰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쿠스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쿠스X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츠르키의 크즐레마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S인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쿠스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500 IBF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쿠스X의 외관을 보면 꼬리 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빛탄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폭탄 K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쿠스X를 목격한 다수의 의심이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쿠스 LW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쿠스 LW는 전장 10.6m, 폭 8.4m의 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LVF2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쿠스 LW의 추력이 최소 8000LVF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스 LW도 쿠스 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쿠스 LW 또한 쿠스 X와 마찬가지로 저빛탄 형상 및 스텔스 기체이긴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스 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쿠스 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 LVF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 터보프로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이 블럭1 양산을 끈 후 블럭2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KF-21과 쿠스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올린 항공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산시장에 널려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걸 굳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도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